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국가 수반인 상태에 놓였습니다. 대선 관리를 하겠다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주자가 되겠다며 사퇴한 뒤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대행 순이었던 최상목 부총리까지 그만두면서 벌어진 사태입니다. 국가 신인도 하락까지 우려해야 하는 현 상황은 잠시 뒤 상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고, 조금 전 막 발표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고법이 5월 15일 오후 2시로 첫 재판일을 잡았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대선 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관심이 쏠리는데, 첫 소식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넘겼습니다.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판단을 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서울고법은 곧바로 사건 번호를 매긴 뒤 파기환송심을 형사 7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에는 선거사건 재판부가 3개 있는데 무죄를 선고했던 형사 6부를 뺀 2곳 중 하나인 형사 7부가 재판을 맡게 된 겁니다. 대선을 불과 32일 남긴 상황에서 파기환송심에 이은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후보는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와도 이 후보 측이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지서와 소환장 송달, 재상고장과 의견서 제출 기한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 판단을 내린 만큼 앞으로의 재판 속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재판이 계속되는지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판결을 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대선을 32일 앞둔 오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일정이 잡히면서 대선 전의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에게 물어보죠. 자, 박현주 기자. 일단 오는 15일로 첫 재판이 잡혔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오는 15일 첫 재판에서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검찰 안에선 이미 충분히 신분이 진행됐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만큼 첫 재판에서 선고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양형 문제가 있어서 첫 재판에서 선고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오는 15일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첫 재판 진행 상황을 봐야겠군요. 네,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부터 일정까지 잡혔습니다. 재판의 변수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의 재판 출석입니다.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그 뒤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변론 그리고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소환장이 이 후보에게 전달됐을 때를 가정한 건데요. 만약 소환장이 이 후보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상당 부분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속도는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는지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파기환송심 선고 뒤에도 이 재상고로 인한 대법원 재판단까지 고려하면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앞서 대법원 판결도 이례적으로 빨리 결론을 낸 만큼 앞으로 재판 속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해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까지 거론됐고 조 원장의 연수원 동기인 강금실 전 장관이 비판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 60여 명은 대법원 앞에 모여 어제 파기환송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사법 쿠데타 대법원을 규탄한다. 잠시 뒤엔 규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더 센 발언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대법원을 규탄하고
각성하라고 외쳤습니다만 사실은 탄핵하자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쓰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조 원장과의 개인적 인연까지 언급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정치로 규정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동기입니다. 연수원 동기이고 항소심 판사님들께 간청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판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하에서도 더구나 내란 목적 살인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100일 넘게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 36일 전원합의체 회부된 날로부터 9일 걸린 전날의 판결이 졸속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전 처장은 어제 결정의 배경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파워게임이 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를 대법원이 견제한 거라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반발에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 최고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유죄라고 못 박은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죄 취지 판결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쿠데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그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천 처장은 대법관이지만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어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재심리의 필요성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의견에 따라 유죄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법원 조직법은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를 전제로 처벌 수위만 정하는 양형 판단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반대한 대법관 2명의 입장이 다수 의견보다 2배 넘게 담겼습니다. 교각사루란 사자성어부터 이소무화까지 인용해 반대 의견을 냈는데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은 모두 87쪽입니다. 검찰과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과 대법관들의 유죄 취지 다수 의견, 이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이 담겨 있습니다. 최종 결론으로 도출된 대법관 10명의 다수 의견은 23쪽입니다. 그런데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2명의 반대 의견은 48쪽에 달합니다. 다수와 반대 의견을 대법관들이 각각 따로 쓴 뒤 판결문에 합하는데 반대 의견 분량이 더 많아진 겁니다. 2명의 대법관은 신속한 재판이 능사는 아니라며 심리 속도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이소부화 햇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해 나그네 외투를 벗긴 건 바람이 아니라 계속 내려쬐는 햇빛이라며 숙고와 설득엔 충실한 심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적은 겁니다. 사실상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빠른 결론을 이끌어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선고하며 판결문에 담긴 신속한 재판에 대한 반대 의견은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2명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로 교각사루, 쇳불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사자성어까지 빗댔습니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킨다는 반대 의견은 조 대법원장의 낭독을 통해서도 공개됐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려의 규제의 칼을 들이밀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후보의 판결을 놓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법원 내부에서도 파장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국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과거 이력을 끄집어내자 정 위원장이 허위사실이라며 퇴장 명령을 내리는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최고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체적 법리에 관한 쟁점 그리고 절차에 관한 쟁점 모두가 충실하게 90쪽에 가까운 판결에다 담겨 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는데 대법관이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측에선 곧바로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갈등이 고조되면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의 과거 미 대사관저 방화예비 사건을 끄집어냈습니다. 정 위원장은 곧바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미문화원에 불을 질러요? 저는 미 대사관저 사건입니다. 불 질렀다고요? 밖에 나가 떠들어봐요. 즉각 사법 조치할 테니까. 곽 의원이 물러서지 않자 정 위원장은 발언권을 중지시킨 뒤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 폭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사위 내내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을 상대로 공세를 퍼부었고 이재명 죽이기 재판, 정치적 재판이다.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재판이다는 국민적 비난 여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엄호했습니다. 대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린 2심 판결이었는데 그 판결을 바로 잡고자 한 것이 어제 대법원 판례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대와는 정반대 풍경이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사퇴하고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최상목 부총리까지 사표를 내면서 결국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2.3 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 수반이 바뀐다고 공지한 게 무려 5차례인데 마지막 2번은 단 어제 하루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전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잇따라 긴급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개최한 민주당. 오후 8시 30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어 오후 9시 열린 본회의. 추경 통과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추진되자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거취를 바로 말씀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떠십니까?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안건에 포함됐고 탄핵 소추 사유의 타당성과 탄핵 소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조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상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탄핵안이 상정되기 4분 전인 밤 10시 28분 최 부총리가 기습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표는 중지됐습니다.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사직서를 수리한 건 새벽 0시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대행입니다. 이로써 오늘 새벽 0시부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 승계 서열 3위인 사회부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초유의 사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사퇴하며 시작됐습니다. 계엄 이후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대행이 대선 주자로 나선 것도 부적절한 일인데 계엄과 줄 사태로 국무위원 공석이 늘며 정족수가 부족해 국무회의가 마비되느냐 마느냐를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 탄핵 정부의 총리가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는 질문에 애둘러 답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대선의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할 당사자가 대선 주자로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벼르고 있었는데 한 전 총리가 자리를 비우면서 표적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대행의 사퇴가 결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행의 대행 사태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대통령 대행의 소명을 받았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 옳다고 썼습니다. 현재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어들면서 국무회의 마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대선 출마 등을 이유로 줄사퇴가 이어지면서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 7명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헌법에선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는데 정족수가 맞겠냐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재 국무위원이 11명 이상 출석할 수 있다면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 구성직이 21명 중 절반 이상인 11명만 출석하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논리지만 이렇게 연 국무회의의 무게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결국 국정서열 4위였던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오늘부터는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계엄 이후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그 위기를 풀려면 외교에도 능해야 하는데 관련 경력이 없는 이 대행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했습니다.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서열 4위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까지 내려온 건 초유의 일입니다. 노동경제학자 출신인 이 권한대행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교육정책을 주도했습니다. 이후 9년 만에 다시 교육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주로 교육 전문가로 경력을 쌓은 겁니다. 이렇다 보니 계엄 이후 대내외 경제 위기는 가속화되는데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 공백을 불러온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을 복지부와 함께 추진했습니다. 어디 내놔도 정말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전문가들의 충분한 그 검토와 또 현장의 조사를 통해서 전체 규모를 결정하고 또 배정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 최근엔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없이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사실상 백기투항하며 번복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을 피했습니다. 계엄 발표되던 그 시각 장관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네. 집에 있다가 새벽 3시 반에 연락받고 계엄 후에 이제 해제하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약 한 달 동안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이렇게 첨예한 사안이 쌓여있는 만큼 새 권한대행에겐 총리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덕수 전 대행이 출마하며 총리실 인사들마저 함께 대거 사표를 낸 겁니다. 이한기 기자입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약 한 달 뒤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 권한대행도 공정한 대선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대선 이후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어 논의하자며 시간을 벌어둔 상태입니다.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최 전 부총리를 대신해 기획재정부 차관이 협상을 맡지만 당장 협상 파트너가 베센트 미 재무장관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국정 공백 우려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국정은 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작 교육부 내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전체 부처를 조율해본 경험이 없어 앞으로 총리실 도움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비서실장을 비롯한 측근들 역시 대거 사표를 내 큰 기대를 하긴 어렵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대응과 대통령 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이 권한대행이 1인 3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어제 외교부가 각국 공관에 최상목 대행 체제로 바뀐다고 외교문서를 보냈다가 이를 회수하고 다시 이주호 대행 체제로 발송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바뀐다고 설명한 게 벌써 5번째인 만큼 대외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힐 걸로 보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어제 오후, 외교부는 서둘러 한국에 있는 110여 개 외국 공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 체제를 맡게 됐으며 한국의 외교 기조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외교 서한을 모두 보내고 난 뒤 발생했습니다. 한밤중 최 부총리가 사의를 밝히고 곧바로 사표가 수리되자 외교부는 급히 서한 회수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청사 1층 각국 공관의 우편함을 통해 서한을 전달했는데 일과 시간 이후여서 가져간 곳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로 수정된 공식 서한은 오늘 오전 다시 배포됐습니다. 대통령에서 권한대행으로, 다시 또 다른 대행으로 국가원 수가 바뀌었다는 외교문서가 각국에 전달된 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벌써 5번째입니다.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이 권한대행은 북한 도발 가능성 대비와 함께 외교 안보, 경제 분야에서 전 부처가 위기 대응력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와 기관은 물론 제 공간에서도 치밀한 위기 상황 관리는 물론 적극적 업무 수행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없는 이 권한대행이 대외 위기관리 방향을 지휘할 수 있을지 우려도 큽니다. 3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헌정사에도 처음이지만 상대국에게도 초유의 일인 셈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어젯밤 갑작스러운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은 민주당 내부 일부 반대에도 강행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 중엔 재판을 중지한다는 걸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 추진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까 우려돼 미뤄뒀던 최 전 부총리 탄핵을 한 전 대행 사퇴 직후 재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선 갑작스런 탄핵 강행에 대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대법원인데 왜 최 전 부총리를 탄핵하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추가 탄핵이 대선, 특히 중도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가 주도하는 지도부가 이 후보 선대위와 소통했고
고민 끝에 결정한 거니 의견을 모아달라고 하면서 탄핵 추진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이 후보 맞춤형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한 헌법 84조엔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의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공소기각 결정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그러면 명문의 규정에 정지 규정이라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민주당은 또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대법원 구성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보신 것처럼 여러모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치부 강버들 기자 좀 더 이야기 나눠보죠. 자, 강 기자. 사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를 또 만든다. 이런 비판이 쏠렸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면서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탄핵안 상정 소식에 최 전 부총리가 사표를 내고 또 이 사표가 수리되면서 15분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이 앞서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가 수반이 바뀌는 건 벌써 5번째입니다. 네, 이 초유의 사태는 한덕수 전 대행이 대선 나서겠다고 사퇴하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한 전 대행이 오늘 정치에 실망했다.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혼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탓이라고 했는데 이 한덕수 전 총리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그리 갑자기 몇 시간 동안에 결정을 해가지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 정치의 현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네, 또 최 전 부총리의 사표를 곧장 수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상태로 이 집에 있는 것보다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뭐라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더 보람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버리고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한동훈 개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에 대해 이 총리가 쏘고 이재명이 띄어올린 대한민국 스톱이라는 럭비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심이 끼어서 옳고 그른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제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다고요. 네, 어제 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소수였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온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네. 한 삼선 의원은요, 불필요하고 실익이 없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강경파들이 우리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설득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민주당 분위기에 대해서도 한 재선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동안에 강공이 계속 성공해왔기 때문에 이 당내에서 나온 이런 반대 목소리가 약해져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또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헌법 84조 대통령 직무 중에는 소추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에 아예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재판을 중지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중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드는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들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사법부가 헌법 84조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는 건 삼권 분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은 법원이 하는 거는 사법부가 하는 건데 입법부가 사법부의 그 재판을 정지시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될 수가 있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을 개정할 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특정을 위해서 그렇게 법을 개정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네, 알겠습니다. 강보들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국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은 한국 대선판이 흔들리면서 정치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봤는데 이 소식은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한국이 또 한 번 혼돈에 빠졌다고 외신들은 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또 그에 맞물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임에 주목하면서 로이터는 한국 대선 레이스가 흔들렸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선판이 뒤집혔다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위기는 더 깊어졌다고 AFP는 타전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수개월간 이어진 혼란을 끝내길 바란 이번 선거에 불확실성을 더할 위험이 생겼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후보에게 상대 진영이 국가를 이끌 자격에 의문을 표할 수 있게 한 판결은 대권 야망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법원이 돌려보낸 선거법 위반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나든 간에 이 후보의 정치 스캔들이 부각된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중도 부동층이 투표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권한대행을 거친 한덕수와 최상목 두 사람의 연이은 사퇴도 충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고 나면 또 바뀌는 한국의 리더십을 리더십의 회전목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련의 상황은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 와중에 한국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32일 남은 대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예정돼 있던 지방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 철원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이른바 경청 투어 이틀차입니다. 전통시장에 가서는 자신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무죄를 외치는 일부 지지자들에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밀어주는 대로 우리는 가는 거지.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늦게 강원도 인제에 도착한 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한덕수 전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법을 통째로 파괴한 그 세력에 대해서 단죄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에 합당한 행동인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비판의 목소리는 내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이 후보는 화천과 양구, 인제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 사업장을 훑으며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내일까지 강원도에 머물면서 속초와 양양 등에 들렀다가 모레는 단양으로 간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선대위는 대법원과 상대 후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덕수 조희대의 짜고 친 코미디입니까? 을사먹튀 한덕수는 무책임의 대명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나 상대 후보 등에 대한 대응은 선대위와 당에 맡기고 이 후보는 당분간 지역을 돌며 현장 행보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선되면 개헌을 이끌어내고 임기 3년 차에 조기 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출마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사퇴한 지 하루 만에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취임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와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이룰 수 있다면 저는 그 안이라도 기꺼이 하야하고 당을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과는 거국 통합 내각을 꾸리겠다고도 했습니다.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기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헌재라는 사법 절차가 저는 완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 철학을 꺾어가며 따라본 적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첫 지역 일정으로 택한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부터 자격이 있느냐는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5.18 관련 시민단체들이 내란 범죄의 책임자는 돌아가라며 막아선 겁니다.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같이 뭉쳐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묘역 밖에서 묵념하고 돌아섰습니다. 일단 무소속으로 나선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 등과 단일화에 나설 구상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내세웠던 어떤 약자와의 동행 대폭 좀 포함을 좀 시켜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4월 동이동 쪽방촌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것도 중도 보수 표심과 당내 우군을 만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당의 관심이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보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더 쏠린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후보들 사이에선 전당대회가 준결승전이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개를 숙이며 한덕수 전 총리를 맞이합니다. 출마 선언장엔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등 10여 명의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틀 전까지만 해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문수 후보의 서울 수서역 유세 현장.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김 후보 캠프에선 전반적으로 한정 총리를 반기고 있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JTBC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야 다른 후보들을 규합해 나가야지 우리가 지금 준결승전 하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김 후보는 한 전 총리를 만나겠다면서도 한 전 총리 출마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빠른 시간에 한번 보든지 또 서로 소통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그럼 조율되고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저는 전혀 저하고는 조율해서 나오시면 그런 건 아니에요. 캠프에 다른 조직들도 계시니까요. 캠프요? 네. 그거는 전혀 모르겠는데 우리하고는 뭐 직접적인 그런 연결이 없습니다. 경선 기간 대부분의 일정이 영남이었던 한동훈 후보는 오늘 아침에도 마산을 찾았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보다 날선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출사표를 냈더라고요. 그 외에도 많으신데 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소셜미디어에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 체제에 한덕수 총리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계속해서 건진법사 의혹 관련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선물하려 한 배경엔 보도 전문 채널 YTN 인수 문제가 있었다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는 당시 통일교 2인자가 YTN 인수와 관련해서 윤핵관을 만났다고 말하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여름쯤 통일교 당시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건진법사에게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며 김건희 여사에게 전해달라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보도 전문 채널 YTN을 인수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이런 선물들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는 이를 뒷받침하는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핵심 관계자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YTN 살라고 했어. 4천이나. 그거를 내가 매입하려고 했다. 금액을 언급한 건데 실제 YTN은 2023년 3,100억여 원의 다른 기업에 인수됐습니다. 이어서 윤 핵관을 만났다고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방탄 쪽 윤핵관 그런 걸 만나고.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통일교 핵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안에 통일교가 해결하려 했던 여러 현안에 대해 물었는데 특히 YTN 인수를 시도한 시기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YTN 매각이 공식화된 2022년 11월 이전에도 방송국을 사고 싶다는 뜻을 내비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단위 프로젝트 있어요. TV조선하고 조선일보하고 TV조선 두 개가 대한민국. 검찰은 입수한 해당 녹취를 바탕으로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이런 현안 해결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려 한 것인지 또 실제로 윤 핵관을 만났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와 관련해 처음 듣는 얘기이고 윤 전 본부장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본부장에게도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당시 통일교 측이 준비한 김건희 여사 선물은 목걸이와 샤넬백, 그리고 천수삼으로 불리는 고가의 건강차,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통일교 측과 건진 법사가 김 여사가 물건을 잘 받았더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선물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입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영장에는 영국 브랜드 그라프의 6천만 원대 한정판 목걸이, 샤넬백, 그리고 천수삼 농축차가 적시돼 있습니다. 천수삼 농축차는 통일교 계통의 기업에서 만든 식품으로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고가의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선물 중 일부가 전달된 정황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2022년 7월 윤 전 본부장이 건진 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가 물건 잘 받았다더라. 여사님께서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는 취지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에 건진 법사는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화를 토대로 천수삼 농축차를 전달한 것 아닌지 건진 법사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건진 법사는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에 대해선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수삼차에 대해선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한 거로 전해집니다.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랑 직접 연락할 사이가 아닌 걸로 안다며 당시 거짓 문자를 보낸 것이라 해명한 겁니다. 검찰이 추적하고 있는 천수삼차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가격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또 특정 거래처 통해서 나가고 있는 제품이라 가격은 그 거래처에게만 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취재진은 해당 문자에 대해 윤 전 본부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네, 건진 법사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 또 검찰 수사 상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검찰이 확보하려던 물품이 100개가 넘는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 중에 실제로 검찰이 확보한 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한 물건은 100개가 넘습니다. 네. 검찰은 현금과 수표, 상품권뿐만 아니라 계좌 내역과 세무조사 자료까지 김 여사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네. 다만 검찰이 확보한 건 휴대전화와 일부 자료에 불과하다고 김건희 여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압수됐다고 말한 이 휴대전화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개통에 20일밖에 안 됐던 아이폰이었습니다. 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확보된 휴대전화 역시 사실상 공기계와 같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당시 통일교 측이 준비한 선물이 세 가지인 거죠.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그리고 천수삼이라는 이름의 건강차,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게 실물이 발견이 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의혹이 제기된 선물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 앞서 이은진 기자가 전해드렸듯 검찰은 일부 선물이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네. 2022년 7월 건진 법사와 당시 윤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의 문자를 확인한 건데요.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가 물건을 잘 받았다, 여사님께서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겁니다. 네. 이런 문자에도 건진 법사는 검찰 조사에서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건진 법사는 알았다라고 답을 보냈다는 게 검찰이 확보한 내용인 거고요.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이 선물의 배경으로 YTN, 이 언론사 인수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영장에는 이 통일교가 YTN 인수전에 참여한 사실을 포함했습니다. 인수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던 현안이라고 본 겁니다. 네. 특히 당시 통일교 2인자가 관련 민원을 위해 이른바 윤핵관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녹취가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 전국 언론 노동조와 YTN 지부는 YTN 메가게이트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YTN 인수 문제 외에도 검찰이 의심하는 배경들이 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영장에는 YTN 인수 외에도 캄보디아 개발 사업 지원,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통일교 측에서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건진 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줬다, 이런 겁니다. 새롭게 확인된 건 UN 제5 사무국 한국 유치 내용입니다.
UN 제5 사무국 역시 통일교가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통일교는 이 사무국을 분당국 한국의 비무장지대에 유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도 지켜봐야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탁을 했고 추진해 왔는지 저희가 끝까지 보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민 기자였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조사했던 검사가 최근 사의를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 사실을 공개했던 법무부 간부도 돌연 사의를 밝혔는데 박 장관 복귀 이후 이런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대전지검 소속 남재현 검사는 사흘 전인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글을 올렸습니다. 결정, 판단, 책임이란 단어가 뒤따르는 업무는 외롭고 힘든 일이었다며 고민하고 공감해주는 동료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바위산과 자갈밭으로 된 사실관계에서 거름진 땅인 공소장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같다며 공소 유지는 그 땅에서 작물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남 검사는 지난해 12월 12.3 내란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됐습니다. 지난 1월 국회 탄핵소추로 업무가 정지됐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접 조사했습니다. 이후 법조계에선 검찰이 박 장관에게 소환 통보를 문자로만 했다, 무례하게 조사했다는 등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강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엇갈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 검사는 주변에 장관 조사를 무례하게 한 건 없다며 프로토콜에 따라 넥타이도 안 풀고 12시간 가까이 조사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4월 10일 국회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박 장관 복귀 후 업무 보고를 했던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도 돌연 사의를 표명하며 사퇴 배경에 의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배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 사실을 밝혀 박성재 장관의 질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SK텔레콤이 당분간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심이 부족한데도 신규 가입자를 받기 위한 유심은 따로 챙겼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정부까지 압박에 나서자 뒤늦게 백기를 든 겁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부족한 유심을 신규 개통에 사용한다는 비판에 정부가 행정 지도에 나서자 하루 만에 백기를 든 겁니다. 신규 가입 재개 시기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국 2,600여 개 티월드 매장에서 신규 영업을 당분간 중단하고 고객들의 유심 교체 업무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대리점 매장의 영업 손실은 SK텔레콤이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만 개에 달하는 판매점과 온라인 채널의 신규 가입자 유치는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SK텔레콤은 또 디지털 취약계층이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동 가입을 시행합니다. 현재 서비스 가입자는 1,442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절반을 겨우 넘겼습니다. 미가입자 가운데 75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등을 우선으로 매일 120만 명씩 자동 가입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달 14일까지는 고객 전원을 가입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원래는 이용자가 신청해야 하는 무료 부가 서비스이지만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어떻게 가입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자동 가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 총 유심 1,000만 장을 확보해 재고 부족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유심 정보가 유출된 가입자 구제 방안이나 배상 계획 역시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그래서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예정인데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는 8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이런 와중에 유심 부족 사태를 노린 스미싱 범죄까지 등장했습니다. 유심 재고가 도착했다는 식의 문자인데 모두 가짜입니다. 이런 문자에 담긴 링크 절대 누르지 말고 지우셔야 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SK텔레콤 유심 재고가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URL 주소까지 적혀 있는데 무심코 눌렀다간 스미싱 범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건 문자 발송 번호입니다. 반드시 저희가 발송할 때는 114로 보냅니다. 습관처럼 어디서 왔는지 수신 번호를 보시고 현재로서는 이런 문자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유심 대란 속에 스미싱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 가입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문자도 SK텔레콤 측에서도 차단을 해주면 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안심이 될 텐데 대처가 좀 아쉽다고 느껴져가지고. SK텔레콤 측은 이에 대해 스미싱 문자가 가입자에게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달간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변형된 스미싱 문자가 훨씬 더 많이 올 거예요. 나중에는 유심칩 교체한 게 보안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한 6, 7개월 정도는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문자 판매사가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기 전에 악성 링크가 포함돼 있는지 검사를 하고 차단하는 이른바 엑스레이 서비스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런 스미싱 문자뿐만 아니라 유심 무상 교체를 검색했을 때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로 연결되는 피싱 사이트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모든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즉각 통보하라고 SK텔레콤에 지시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어젯밤 경기 수원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충전 중이던 전기 자전거 배터리가 이른바 열폭주 현상을 일으키면서 불이 난 걸로 보입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창문에서 희뿌연 연기가 나옵니다. 연기는 거리까지 메웠고 지하 1층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차에서 내려 긴급히 소방 호스를 연결한 뒤 진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경기 수원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반지하 주거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 리튬 배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배터리가 과부하돼서 우중탕탕 엄청 괴능처럼 이렇게 엄청 큰 폭탄 터지는 소리 5분 만에 그친 것 같아요. 빌라 외벽 등 곳곳은 검게 그을렸고 지하 출입구 주변은 녹아내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창문은 이렇게 뜯겨 나간 채 그대로고 건물 안에선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느껴집니다. 집안으로 이렇게 연기가 싹 지나다닌 걸 보고 불난 걸 알았어요. 많이 났죠. 계단을 내려올 수가 없을 정도로. 화재 당시 빌라 안에는 17명이 있었습니다. 4명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고 나머지는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리튬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한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한국이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관세 협상 압박에 나선 건데 우리의 국정 상황은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불공정 무역 사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Japan closed their market to our cars. The entire EU closed their market to our cars. South Korea closed their market to our cars. 미국은 자동차 무역에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였다면 이런 적자는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So it is impossible under the terms of fair trade if you have two nations with similar per capita GDP to have such uneven trade flows in automobiles. 관세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 높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미국을 뜯어가고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South Korea has been ripping us off. We pay for their military. We pay for their military. They take advantage of us on trade.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관세 협상을 한 건도 마무리 짓지 못하자 동맹국을 집중 겨냥해 빠른 합의를 종용하는 모양새입니다. 경제정책 지지율이 36%에 그치는 등 싸늘해진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 노동절인 현지 시간 어제 미국 전역에선 트럼프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또 미국 상공회의소가 트럼프 행정부에 즉각 관세 면제 절차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재개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렵다는 이번 선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백민경 기자가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오는 7일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 콘클라베는 여기 가톨릭의 심장인 바티칸에서 열립니다. 곧 이 성 베드로 광장은 새 교황의 소식을 기다리는 신자들로 가득 찰 건데요. 그중에서도 광장의 북서쪽 교황의 탄생을 알리는 굴뚝이 설치된 시스티나 성당을 지켜보게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천지창조가 그려진 이 시스티나 성당 안에서 새 교황이 결정되는데요. 투표권과 함께 피선거권을 가진 추기경 130여 명이 모여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무한 투표를 이어가게 됩니다. 콘클라베란 열쇠로 잠근 방이란 뜻인데 그 이름처럼 추기경들이 비밀 서약을 치르고 나면 이렇게 문이 굳게 닫히고 누구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하루에 총 4번까지 투표할 수 있는데 사이사이 쉬는 시간마다 치열한 설득과 수싸움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투표할 때마다 새로운 후보가 주목받고 순위도 크게 달라진다고 하죠. 무엇보다도 이번 콘클라베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이 어려운 선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유럽 출신 추기경이 절반을 훌쩍 넘었지만 지난 프란치스코 교황이 12년간 추기경 80%를 새로 임명했고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출신 추기경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콘클라베를 통해 첫 인사를 나누는 추기경들이 대부분인 만큼 표심이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습니다. 투표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투표용지에는 나는 교황으로 이 사람을 선출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투표 때마다 추기경 중에 무작위로 참관인 3명을 뽑는데 첫 번째 참관인이 투표용지를 열어 이름을 적고 두 번째 참관인이 같은 용지를 받아 다시 한번 이름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름을 발표합니다. 3명은 있어야 공정을 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 차례 투표를 마치면 실로 투표용지를 묶고 곧바로 불태웁니다.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시비와 구설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투표용지뿐 아니라 연기의 색을 정하는 화학물질을 함께 태우는데요. 바로 이 연기로 광장에 있는 신자들에게 선거 결과를 전달합니다. 검은 연기는 또 다른 투표를 예고하고 흰 연기는 교황의 탄생을 알립니다. Annuncio vobis gaudium magnum, habemus papam. 아베무스 파팜, 새로운 교황이 탄생했다는 뜻입니다. 새 교황은 준비된 예복을 입고 발코니로 향해 첫 인사를 건넵니다. 이번에는 추기경단의 구성이 확 바뀐 만큼 최초의 아시아인 교황, 흑인 교황, 또 한국인 교황의 선출 가능성을 점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택배 기사들의 과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택배 회사들이 주 7일 배송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이미 쉴 틈 없이 일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택배 기사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5월 1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일하는 근로자 모두가 오늘 쉬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직군이 바로 이 택배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이 택배 기사와 함께 여러분의 물건을 배송하면서 이들의 하루를 밀착해 보겠습니다. 7년차 택배기사 박혜송 씨의 하루는 오전 7시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에서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 배송할 물건을 직접 분류하는 데만 꼬박 3시간. 하지만 이 작업은 무급입니다. 분류 알바 인원이 따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저희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환경상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택배 기사가 어쩔 수 없이 약간 강제 투입되는? 이 때문에 2살, 7살 두 아들이 깨기도 전인 새벽 6시에 집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자고 있을 시간이라서 사실 좀 그냥 전날에 좀 많이 놀아주는 편이죠. 이날 배송할 물건은 250개. 물 4개 맞죠? 네. 시작부터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입니다. 거센 비가 내리지만 우산 쓰는 건 사치입니다. 우산을 들 손이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쓸 수만 있다면 쓰고 싶죠. 평소 병원 갈 짬을 내기도 어려우니 자칫 감기라도 걸릴까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또 감기에 걸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프지 않아야 한다는 게 가장 고민이시겠어요. 차를 타고 네. 잠깐 이동할 때 아무리 더워도 거의 히터를 틀어놓는 편이에요. 결국 취재진은 옷을 더 껴입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게 너무 확 느껴져가지고 다음 장소는 아파트입니다. 비를 피해 물건이 젖지 않게 분류합니다. 오후 2시 반, 늦은 점심은 단백질바뿐입니다. 그마저도 다 먹지 않습니다. 먹다가 또 바로 일하니까 또 소화도 안 되고 끼니도 대충 넘기는 이유, 결국 약속된 배송 시간 때문입니다. 저희가 출발을 할 때 배송 예정 시간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거에 맞춰서 배송을 가려면 약간 쉬지 않고 배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취재진도 박 씨와 함께 바쁘게 뛰었습니다. 왜 기사님들이 맨날 뛰어다니시는지 이제 이해했어. 301호! 사장님 혹시 여기 화장실 비밀번호가 뭐예요? 화장실을 가려면 거래처 상가를 찾아가 수시로 바뀌는 비밀번호를 물어봐야 합니다. 오후 5시. 이날은 다행히 평소보다 배송이 빨리 끝났습니다. 정신없이 달렸다는 표현이 택배기사들에겐 일상입니다. 택배 회사끼리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그 결과 주 7일 배송도 생겼습니다. 쉬는 날은 줄어도 벌이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름값도 나가고 톨비도 나가고 추가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체감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일요일은 평일에 비해 물량이 적어 드는 비용 대비 손해라는 겁니다. 서둘러 배를 채우고 박 씨는 두 아들을 보러 얼른 집으로 향합니다. 막 어두워지고 들어가면은 아빠 맨날 밤에 왔냐고 이제 막 그러거든요. 숨바꼭질이랑 술래잡기랑 무궁화꽃이 해야 돼요. 이 택배가 오늘도 약속된 시간에 문 앞에 놓일 수 있었던 이유, 누군가는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끼니도 거른 채 이 우산 쓸 손도 없이 뛰어다녔기 때문입니다. 이 주 7일 배송처럼 이 고객 편의는 늘어나는데 택배 노동자를 위한 편의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선두인 LG를 추격하는 2위죠. 요즘 롯데 야구의 봄이 왔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얼굴에선 이렇게 자주 웃음이 터지는데요. 지금은 NC를 상대로 4연승에 도전 중인데 만원 관중이 사직구장을 꽉 채웠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황성빈이 기습 번트를 데려다 공을 맞히지 못하자 카메라는 더그아웃의 김태형 감독을 비춥니다. 황당하다는 듯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투 스트라이크로 몰린 뒤 친 공은 2루 쪽으로 가는 땅볼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황성빈은 있는 힘껏 달려 1루로 슬라이딩합니다. 기어이 살아남아 3루 주자까지 홈으로 불러들이자 이번엔 감독의 입이 쩍 벌어집니다. 요즘 롯데 야구가 어떠한지는 김태형 감독의 표정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팀이 어려울 때 또 잘 안 풀릴 때 선수들은 스스로 돌파구를 찾습니다. 타격 1위 전민재가 머리에 공을 맞아 이탈한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한 점 차 끌려가는 상황에서 나승엽의 역전 홈런이 터지자 감독은 흐뭇해합니다. 이후 투아웃 상황에서도 쉽게 끝내지 않고 안타 행렬로 5점을 더 추가하니 웃음은 더 커졌습니다. 감독은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특유의 호탕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기도 하고 그런 감독에게 선수들은 끈질기게 따라붙는 안타와 전력 질주로 보답합니다. 그 결과 현재 팀 타율은 1위, 타율 10위 명단엔 롯데 선수 3명 이름이 올랐습니다. 다만 연승 속에서도 불안함은 깃듭니다. 마운드가 그렇습니다. 팀 평균 자책점 순위는 7위입니다. 이틀 전 키움을 상대했을 땐 8회 말 7점 차까지 앞서다 9회 말엔 한 점 차까지 쫓기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롯데는 오늘 NC를 상대로 4연승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1회부터 불방망이는 또 터졌습니다. 레이에스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따냈고 윤동희의 중전 안타로 추가점을 쌓아 앞서 나갔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오늘은 반짝 화창한 날씨를 보였지만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전국에 비구름이 몰려오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5에서 2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 정도 내리겠고요. 대부분 오후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에 머물며 종일 선선하겠는데요. 반면 일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기온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제되긴 하겠지만 비의 양이 적은 만큼 계속해서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청주와 대구가 16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어린이날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